제가 20년 동안 완벽주의자이면서 우울한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이 뿌리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말로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완벽주의 밑에 있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뭔가 우울함, 완벽주의가 도대체 왜 생기는가? 그다음에 완벽주의가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 심리전공 교수로 있는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행복한 완벽주의자로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완벽주의? 나도 완벽주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행복한 완벽주의자 이렇게 생각하면 왠지 두 가지가 잘 같이 이렇게 매치되지 않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완벽주의자들이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실제 그 통계를 보면 38.4%의 한국인들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상담 장면에서 우울한 그런 내담자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 실제로 만나보면 정말 똑똑하고 탁월한 업적을 내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혼자 있을 때에는 상당히 우울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늘 가졌던 그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말 뛰어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우울감이 더 깊어졌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잠깐 우울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단한 증상 자체를 좀 알아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우울한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물론 정확한 심리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특징 몇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혹시 수면의 변화가 있는지. 어떤 분들은 우울해지면 불면증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잠이 더 많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침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첫 번째는 수면의 변화가 있는가. 두 번째는 혹시 체중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거의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살이 쫙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혹시 주변 분들 중에 체중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사람도 독특하게 우울할 때 다른 나라 사람과 좀 다르게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요즘 막 몸이 피곤하지? 몸이 차도 뭔가 개운하지가 않고 많이 부은 것 같고 이렇게 피곤함을 호소하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우울증의 증상인데 조금 더 우울이 깊어지게 되면 나타난 증상은 뭐냐 하면 스스로 자책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나는 항상 의지박약인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책하거나 심하면 죄책감을 포함한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우울증이 조금 더 깊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조금 더 깊어져서 상당히 전문가를 만나봐야 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 되려면 뭔가 염세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사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뭔가 희망이 없다든지 또는 죽음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린다든지. 강의 초반부터 무거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우울증의 증상 같은 것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이럴 때 좀 누군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완벽주의 얘기를 하면서 우울증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완벽주의자 중에서 우울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상담심리연구실에서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한국에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전국의 지역 비례로 성별, 그다음에 인구 비례 이걸 맞춰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더니 놀랍게도 53.62%라고 하는 적어도 2명 중에 1명 이상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완벽주의자 아니야. 옆에 분이 완벽주의자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완벽주의자면 옆에 분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2명 중에 1명은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완벽주의가 여러분이 직장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사실 60% 이상의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직장에서는 뭔가 완벽하게 일을 잘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완벽주의로 행복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75%가 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직장 일을 하는 데는 완벽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내가 그런 걸 하면서 행복하지는 않다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어떤 학자들이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1분 동안 몇 걸음을 걷는가 했더니 미국 사람들은 1분 동안 25걸음, 25걸음을 걷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걸어요. 좀 더 빠르게 35걸음을 건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최고예요. 우리가 최고의 민족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1분 동안 무려 56걸음을 걷는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1초에 한 걸음 옮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공항에서 출국을 하거나 할 때 통관 절차를 기다릴 때 가만히 보고 한국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줄에 서라. 그러면 빨리 지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한국 사회 문화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의 문화. 정말 배달 앱들이 정말 많잖아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1등만 기억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여러분 신문 같은 거 보세요. 2등 했던 사람 돼서 특별한 점 있는 거 보셨습니까? 1등만 기억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이 완벽주의를 어떻게 보면 권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완벽주의가 발현되는 특성은 한국에서는 크게 이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두 가지 모습으로 다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모습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누구들이 오늘 정말 완벽해.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일처리나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탁월하게 뭔가 뛰어났을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측면은 완벽주의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완벽주의가 탁월함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제대로 못했을 때 자책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나는 완벽해야만 하는데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실패하면 정말 이건 죽음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완벽주의가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벽주의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상당히 완벽주의의 좀 어두운 부분에 해당되고요. 나는 뭔가 남보다 더 잘해내야 된다. 압박감을 느낀다면 그것도 완벽주의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뭔가 내가 잘하고 싶다. 뭔가 성장을 지향하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완벽주의자 많이 만나봤거든요. 저는 완벽주의자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당신은 20년 동안 완벽주의 연구하니까 완벽주의자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조금 강박적인 성향은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써온 논문 원고를 보면서 특히 참고문헌을 볼 때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참고문헌 중에서 학술지 같은 그 학술지명은 이틀렉처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글자들이 누워있지 않고 서 있을 때 이럴 때 참을 수 없는 느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강박적인 특성이 있지만 실제로 완벽주의적인 아닙니다. 그럼 왜 완벽주의를 연구하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나는 내담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완벽주의적이면서 우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요 고객인 거죠. 그러면 불행한 완벽주의자, 우울한 완벽주의자와 행복한 완벽주의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키워드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두 분 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뭔가 어떤 업적도 많이 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우울하고 한 사람은 행복해요. 그 차이가 뭘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기 비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떤 높은 그런 그 기준을 세워놓고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을 때에 특히 우울한 완벽주의자들은 결과 자체를 일종의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만약에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자기를 비난하는 일종의 자기한테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뭐 의지박약이고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고 이런 분들은 우울한 완벽주의자가 되지만 어떤 분들은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도 업적을 잘 내고 또 행복한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은 절대로 어떤 결과 자체가 나왔을 때 자기한테 비난하는 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가 만약에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뭔가 여기서 내가 어떤 걸 조금 더 노력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다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행한 완벽주의자와 행복한 완벽주의자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그 힘든 일을 경험할 때는 양쪽 다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완벽주의자들은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빨리 찾아냅니다. 반대로 우울한 완벽주의자, 불행한 완벽주의자는 아무리 좋은 사건, 어떤 좋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가장 부정적인 요소를 빨리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났던 어떤 학생은 전교 2등이었어요. 전교 2등이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럼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늘 우울해요.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우울하냐고. 공부를 잘하는데. 그랬더니 전교 1등이 딴 사람이 있잖아요. 전교 2등이지만 자기의 목표 기준은 전교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최고를 추구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다음번 시험은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동안 못했던 걸 했으니까 축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시무룩해요. 아니 전교 1등 원했는데 그걸 했는데 왜 기분이 안 좋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학교는 8학군이 아니에요.
저희 학교랑 8학번 가면은 전교 10등도 안 될 거예요. 우울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사건 속에서 뭔가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를 찾아내려고 하느냐. 그런데 우울한 완벽주의자는 그 뿌리가 깊어요. 상당히 깊어서 이거를 웬만한 그런 설득이나 말을 했어도 전혀 이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상담심리 연구실에 있는 그 연구진과 함께 최근에 책을 한 권 내는데요. 4명의 완벽주의자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제가 같이 이제 완벽주의 연구하는 사람들이 내는데 이 책을 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정말 뛰어난 분들인데 이분들이 우울하지 않고 보다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될 수는 없는가라는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중에도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울한 사람들에게 뭐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니까 위로도 해주고 이런 책들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제가 20년 동안 완벽주의자이면서 우울한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이 뿌리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단지 그냥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말로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완벽주의 밑에 있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뭔가 우울함, 완벽주의가 도대체 왜 생기는가? 그다음에 완벽주의가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 생각을 좀 더 해서 단지 그렇게 뭔가 감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걸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썼는데 책도 재밌어요. 왜냐면 이게 4명의 완벽주의자 책을 쓰니까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완벽주의 관한 책을 썼으니까 혹시 오탈자가 있을까 봐.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책이 나간 다음에 독자들한테 그 오탈자에 대한 그런 그 지적이 많이 날라왔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분들이 있어요. 통제력 상실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통제력 사실로 적혀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 상실이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또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어떤 판사님이 저한테 만나서 제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판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혹시 여기 진단지에 나와 있는 그 문항번호가 26번이 2개인데 두 번째 거는 24번이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 독자분들하고 소통하는 거가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4명의 완벽주의자야? 그런데 독자분들은 상당히 창의력이 뛰어나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제 공저자가 3명이니까 당신네 3명 완벽주의자일 것 같고 그럼 4번째 이 글을 읽는 독자인 내가 완벽주의자인가? 그래서 4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출판사와 협의하에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4가지 유형의 완벽주의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로 이 얘기를 썼는데 마치 소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원래 제가 기획했던 제목은 행복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복에 관한 의미가 어떤 건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파기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완벽주의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목적은 이 완벽주의자도 4가지 다른 하위 유형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각각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잘 이해해서 자기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자기의 단점은 뭔가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 상당히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사람을 여러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는 그런 노력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MBTI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16가지의 성격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잠깐 딴 얘기를 하면은 MBTI에서 극과 극인 분들이 부부로 만나게 되면 정말 화려한 그런 삶이 됩니다. 똑같이 어떤 얘기를 해도 눈이 올 때 어떤 분들은 눈이 오면 저 아름다운 눈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면서 뭐 나 잡아봐라 뭐 눈에 눕고 혹시 러브스토리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연배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영화. 근데 어떤 분들은 저 눈이 오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눈이 오면 어저께 세차를 했는데 눈이 오면 어떡하냐고. 그다음 길가에 눈 녹은 다음에 검게 되는 거 이거 되게 보기 지저분하다고. 자, 2사람이 같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유형론으로 사람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 특성을 이해하는 거가 자기를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고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시중에는 이제 내가 완벽주의자인가? 그 다음에 또 완벽주의자라면 어떤 유형인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흐름 출판사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실제로 그거를 여러분이 무료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www 그 다음에 점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완벽을 말하는 perfect, PERFECT 그 다음에 4명이니까 아라비아 숫자 4 그 다음에 .co.kr www.perfect 그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4.co.kr
여기를 가시면 24개의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24개의 문항을 여러분이 해보시고 그러면 두 가지의 정보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완벽주의 성향이 0%부터 100%까지 중에서 몇 퍼센트인가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해보시고 나서 설왕설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주의자 맞나? 퍼센트는 보니까 좀 높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부탁을 했는데요. 해본 분 중에 최고 점수는 98점이 있었습니다. 프로 운동선수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완벽하게 이거를 자기 루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점수가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해보시고 나면 점수가 생각보다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의 기준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72%입니다. 여러분이 72%가 넘으시면 한 완벽주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완벽주의의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 있지 않습니까? 5가지 측면에 대해서 오각형으로 여러분이 어느 쪽이 좀 더 발달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4가지 유형의 그런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려주고 그 유형의 특성에 관해서 그 결과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끔씩은 여러분 이제 뭐 가정에 계신 그런 그 배우자나 또는 혹시 자녀나 이렇게 또는 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해본 다음에 해보면 놀랍게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촬영을 갔더니 실제 저 촬영에 나오는 한 부서에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해봤어요 이거를. 놀랍게도요 부서원이 4명인데 4명이 모두 같은 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너무 좋아요. 서로 다른 스타일이 만나게 되면 역시 이제 인내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내가 완벽주의자인가? 만약에 이게 테스트를 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탤런트 손병호 씨가 하는 손병호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가 완벽주의자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손 하나면 됩니다. 이 5가지만 체크해 봅니다. 저와 함께 해보시죠. 첫 번째, 나는 실수할까봐 염려를 많이 한다. 접어주세요. 두 번째, 나는 평상시에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뛰어나다. 접어주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하시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기대를 많이 했다. 잘 돼야 된다. 기대를 많이 했다면 적어주세요. 그 다음 4번째는 여러분이 평상시 어떤 달성하고 싶은 목표나 개인의 기준이 높다. 개인의 성취 기준이 높으면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어떤 일을 해놓고 나서 행동을 한 다음에 이거 제대로 한 거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을 제대로 잠궜나? 뭐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손가락 5개 다 접으신 분들 축하합니다. 젊은 사람들 말로 100%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3개밖에 안 접었는데 괜찮지? 아닙니다. 그 3개가 진하게 점수가 높으면 완벽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자, 5가지 특성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한테 또는 주변 분들한테 생각해 보시면 이분이 완벽주의 성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수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행동하고 나서 의심하는 경향이 많은 것은 완벽주의의 부정적인 측면과 관련이 됩니다. 반면에 정리정돈하는 습관 그리고 개인의 높은 성취 기준은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특성과 관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높은 기대는 복불복입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방향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 장면에 있는 사람이니까 항상 이거를 정리하고 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실수에 대한 염려, 철저한 정리정돈 습관, 그리고 부모의 높은 기대, 4번째는 개인의 높은 기준, 그리고 행동에 대한 의심. 이 5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완벽주의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가지 유형의 완벽주의자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도대체 이 4명의 유형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나누는 기준은 뭐냐 하면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느껴야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자존감이 있어 행복한 건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말인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평가 소재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는 하지만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를 평가할 때 기준을 나 자신의 내부의 목소리인 inner voice를 듣고 판단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축은 X축은 뭐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축은 뭐냐면 Y축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몸을 움직이거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는요. 어떤 사람은 플러스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향상 초점을 가진 겁니다. 뭔가 향상하는 걸 원하니까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움직이긴 하는데 플러스를 늘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종의 이런 분들은 안전과 예방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방 초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사람들을 나누어 보고 그다음에 그중에 완벽주의자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가지를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은 인정추구형입니다. 여러분 인정추구형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국에 38%가 넘습니다. 인정추구형은 이분들은 상당히 사회생활 잘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식당 같은 데 가서 뭘 먹을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절대로 그분들은 자기가 먼저 뭘 먹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아무거나라든지 다른 분들이 주문하는 거에 맞춰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의향을 존중하고 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걸 잘 맞춰주기 때문에 사회생활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교수님들 모시고 예전에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면 뭘 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갔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은 냉면이 좋아. 냉면 잘하는 그 맛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자 뭘 시킬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냉면 쭉 하지 않습니까? 다 냉면 시킵니다. 이 집에 오는 게 특화된 음식이니까. 근데 마지막에 교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만둣국. 날씨가 추워서 냉면 먹기 좀 졸지에 추운 겨울에 냉면 먹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인정 추구형인 분들은 절대로 그 경우에 다른 걸 시키지 않습니다. 분위기 봐서 당연히 냉면 시키겠죠. 가끔 보면 왜 분위기 잘 못 맞춰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중국집에 갔는데 다들 짜장면 아니면 짬뽕 시켜야 되는데 혼자 볶음밥 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인정추구형에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욕구라든지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잘 맞추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남한테 늘 이걸 맞추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은 겁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38% 이상이 그렇다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정답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를 맞추다 보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인생의 진로를 개발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방향성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다고 느껴지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상당히 기분이 가라앉을 수도 있는 그런 특성, 인정추구형입니다. 두 번째 분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막판 스퍼트형이 있습니다. 막판 스퍼트형 해당되는 분 많으시죠? 이분들은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일을 시작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몰아치기, 초치기 이런 거 하는 분이 있습니다. 데드라인 바로 전날 보면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막 타자 소리도 뭐 타자 치는 거가 막 세게 치잖아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특히 임기응변에 능하고 특히 마지막 순간에 뭔가 몰아치기를 할 때 그 어떤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만 나가 떨어졌을 텐데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이걸 막 잘 하거든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데드라인 넘기는 경우가 생기면 급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일종의 꾸물거리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분들은 마지막에 많이 몰아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긴장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심혈관계 계통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자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한국 사람에게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인데 한국형 완벽주의자라고 불리는 유형인데요. 안전지향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잘못될까 봐 실수할까 봐 걱정을 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사회생활도 잘하고 특히 기업이나 회사 같은 데서 보면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진 않지만 숨은 공로자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처리하면 책임감도 있고 성실을 하기 때문에 일을 잘 꼼꼼하게 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주식을 샀다 따라 사면 됩니다. 이미 여러 각도에서 다 확인했기 때문에 따라 사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결국 건너지 않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뭔가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을까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이분들이 어떤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잘하면서도 튀지 않고 정말 좋은 한국형 완벽주의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중요하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에서 한 3번 정도의 기회가 오는데 그래서 그때 그 부서로 옮길 걸. 그럼 그때 이런 제안을 내가 받아들일 걸. 나중에 지나고 보면 결과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이분들은 절대 그걸 위험을 감수하는 쪽으로 가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불확실성이 많아지는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기가 곧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변화가 많은 시점에서 안전만 추구하게 된다면 정말 자기의 중요한 기회 이런 것들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지향형이 있습니다. 성장 지향형은 서구형 완벽주의자, 서구에서 많이 보이는 완벽주의자인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성장 지향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나이가 많은 분들, 좀 연배가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리더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분들은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돌파력, 그다음 추진력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 지향형인 분들이 주로 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따르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업적을 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길을 제시하면서 뭔가 앞으로 리딩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두 번째가 조금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는 이게 안 됩니까? 이게 왜 이게 안 되죠? 가끔은 나는 쉽게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걸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튑니다. 탁월한데 튀는 거죠. 그래서 성장 지향인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협업을 해야 되거나 뭔가 대인관계적으로 어떤 걸 할 때 가끔 이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저희가 중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선착순 할 때에도 가운데 뛰어야 되죠. 뭔가 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장 지향형들이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네 가지 유형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인정 추구형, 막판 스퍼트형, 안전 지향형, 성장 지향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잠깐 그 장점 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각의 유형이 그럼 어떤 걸 좀 생각해보면 좋을까 하는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많은 세부 내용들은 저 4명의 완벽 지도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서관에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자, 인정 추구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원하는가라고 하는 거가 자기 어떤 디렉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그건 앞으로 뭔가 진로를 결정하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또는 뭔가 선택을 할 때도 자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뭔가. 뭐 제 예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저한테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자라면서 주로 이제 목소리가 좋다, 뭔가 너희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말과 관련된 직업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동료들이, 친구들이 뭐 주로 고시원에 가거나 뭔가 시험을 준비하거나 할 때 단 한 번도 시험 원서를 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뭔가 말과 관련된 직업을 택했다고 생각했고, 지금 그래서 사실은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저한테는 뭔가 새롭게 뭔가를 기획하고 뭔가를 새롭게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일종의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키워드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문과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과를 가보지 못해서 만약에 제가 이과를 갔다면 저는 건축학도가 됐을 겁니다. 왜냐면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요즘도 가끔 가다 보면 어떤 건물을 보면 너무 마음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저 건물을 디자인한 건축가의 마음이 이해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어떤 건물을 보면 죄송합니다만 좀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저걸 만들었을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상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렵고 우울한 그런 많은 분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인 거죠. 인정 추구형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거를 중요하고 좋게 생각하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뭘 하는 게 중요하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신은 뭘 좋아합니까? 그리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한대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 거를 말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는 건 그냥 하는 얘기죠. 만약에 당신이 정말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무반주 첼로고 몇 번째 악장의 몇 번째 소절을 좋아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만약에 맥주를 마시는 걸 좋아한다, 이것도 좋아한다는 걸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뭐 한강 둔치에서 내가 어떤 쪽을 바라보는, 몇 시경에 어떤 쪽을 바라보고 햇볕이 또는 뭐 그늘이 어때졌을 때 어떤 브랜드의 맥주를 마시는 걸 좋아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게 된다면 그 안에서 자기의 키워드가 뭔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막판 스퍼팅에 관해서는 뭐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방송에서 이 꾸물거림증에 대해서 극복 방안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막판 스퍼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원래 자기가 어떤 과제를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예상하는 것과 실제로 그거를 한 다음에 들어간 시간을 비교해 보면 간극이 커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간극이 큰데 이게 양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중에 이런 거죠. 예상 시간은 2시간이에요. 한 2시간 하면 되겠지. 해보니 10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과제에 걸리는 시간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또 꾸물거리고요. 또 반대로 원래 한 5시간 정도만 하면 되는데 한 20시간 걸릴 거라고 지레 겁을 먹고 예상을 거를 너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과제에 걸리는 시간을 과대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과제를 맡았을 때 여기에 대한 예상 시간과 실제로 들어간 수행 시간을 비교를 해봐서 만약에 이 둘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도대체 어떤 것들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일종의 리뷰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대부분 보면 실제로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딴짓을 많이 합니다.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면 TV 보고 있거나 뭐 라면을 끓여 먹거나 아니면 책상을 치우고 있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좁혀서 그 싱크로를 좀 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전지향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고 그다음에 뭔가 책임감 있게 살았죠. 그런데 점점 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좀 더 희박해지는 이 시점에서 뭔가 자신의 진로나 직업이나 또는 앞으로의 전망을 바꾼다면 그동안 내가 흘려보냈던 기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계획된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로 심리학의 대가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사람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이럴 때 무엇이 중요한 요인일까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분이 말년에 한 얘기가 이겁니다. 계획된 우연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생각보다 우리가 진로를 변경하고 할 때 중요한 요소는 운이라고 합니다. chance.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가끔씩 보면은 나는 연예인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친구가 연예인 그 엔터테인먼트에 가서 원서를 낼 때 나도 그냥 따라갔던데 근데 우연히 너도 한번 내봐 그랬는데 친구 떨어지고 나만 연예인 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가 자기가 우연하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거를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거. 이게 그래서 우연이었지만 마치 그것이 계획된 필연인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앞으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중요한 그런 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계획된 우연을 하나의 계획된 필연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낙천적이고 그다음에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높고 그리고 뭔가 어떤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하다면 그걸 할 줄 알고 그리고 사고가 유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서 어떤 부분들을 항상 위기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지향인 분들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만 좀 더 잘 이거를 한다면 아주 탁월하고 정말 완벽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대인관계 측면에서 지금까지 좀 갈등이 있었던 예를 하나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리뷰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저 사람 말을 잘 들었는가. 평상시에 그냥 저 사람은 콘텐츠는 아니까 그런 얘기겠지. 네네네 알겠어요. 우리가 가끔 전화할 때 그러고 있죠. 네네네 점점 전화기 멀리 뛰면서 이렇게 하진 않았나.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과 어떤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우호적인 표정을 지었는가. 태도를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근히 얘기를 하면서 미간에 이렇게 11자 짓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게 전달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과 어떤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뭐 사실 대충 건성건성 말하진 않았나.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교통사고 날 때 가장 그 차 운전할 때 사고 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는 경우인 겁니다. 전방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은 보지만 실제로 그걸 보지 않고 가족들 간에 그 어떤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긴 이유는 가족이 하는 말을 듣지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콘텐츠는 듣지만 나머지 말 처음 시작하면 뒷말 뭔지 뻔히 알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은 충분히 음미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걸 만약에 무시하게 되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지향인 분들은 이런 측면에서 자신이 대인관계 갈등이 있었던 경우를 리뷰를 해보고 거기서 뭘 배울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완벽주의가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의 근원이고 우울의 시작점이 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걸 활용해서 뭔가 탁월하게 자신의 업적을 내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가 여러분에게 고통의 근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완벽주의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이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각자 자기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그 각자 유형마다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모두가 행복한 완벽주의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